이번 시간의 주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학교 폭력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학교 사회복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 법이 요즘 다 길어서 약칭이 따로 아예 공식적으로 약칭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 학교 바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약취유인입니다. 일단 약취,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거 한자어일까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한자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영어로 표기된 거라면 영어 사전 찾아보시는 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어서 한자어로서 약취의 약자는 빼앗을 약자라고 합니다. 저도 뭐 실제로 그 약자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빼앗을 약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하다, 도둑질하다, 약탈하다 할 때 그 약자입니다. 빼앗을 약자이고요. 취는 가지다. 우리가 취한다가 가지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빼앗아서 가진다 라는 뜻이 약취의 의미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의미는 타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예를 들자면 유괴. 우리가 뭐 아동을 유괴한다 할 때 그 유괴도 이 약취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강제적으로 실력으로 지배하는 것의 상황인데, 자, 학교 현장에서는 힘센 학생이 힘이 약한 학생에게 명령하듯이 대하는 것. 마치 조폭에서 보스와 부하처럼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게 약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취는 좀 더 강한 의미고요. 유인은 좀 약한 의미인데, 약취는 그 이제 타인을 실력으로 지배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맞을 거야. 뭐 좀 더 제가 센 표현을 쓰고 싶지만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거고요.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 예를 들면 돈이라거나 뭐 이제 빵을 많이 사주면서 시킨 대로 하게 한다거나 이것을 이제 유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이제 협박인 거냐 아니면 뭐 유혹인 거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약취나 유인이나 모두 타인을 실력적으로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명령관계인 것처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법적인 따돌림에 대한 정의, 우리가 왕따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따돌림이라고 그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의 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연결되는 개념이 사이버 따돌림인데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허위사실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데, 그 점점 더 이 사이버 따돌림이 그 이제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뭐 예를 들자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사실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났다면 하기 어려울 만한 내용의 그런 이제 폭력적인 언어까지 얼굴 마주대고 있지 않고 그냥 자판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심한 욕설 또는 폭력적인 언어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뭐 아주 뭐 심심치 않게 드물지 않게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이 악플로 인터넷상의 악플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뭐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 연예인은 유명하니까 언론에서 조명을 하겠지만 학교에서의 이런 사이버 따돌림도 똑같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이버 따돌림이 실제로 따돌림 당하는 것만큼이나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 폭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2019년도 제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는 1년에 2번 정도씩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단위의 조사로는 1년에 2번이라면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개 뭐 이제 3년,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2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에서 90% 이상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학생들이 약 6만여 명이고요. 학교 폭력 피해 비율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비율이 2017년도까지는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그것도 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한 7, 8년 정도 전에 그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교 폭력 비율이 상당히 높다가 한 2017년 정도까지 상당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게 사회통념과는 좀 다른 조사 결과이죠. 대개 사회통념은 고등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이 제일 많다고 조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의 3.6%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약 5배가 높은 수치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조사 결과로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로는 초등학생이 3.6%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폭력 피해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온라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교실과 복도 등 학교 안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대다수가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에게 가해를 당했다고 조사되어지고 있고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것은 꼭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포함됩니다.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행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어 폭력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비속어긴 합니다만 그 강의의 목적상 제가 발음도 하고 좀 쓰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이 단어를 뭐 그야말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 이 단어를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니은 받침이 아니었고요. 니은은 발음상의 받침이고 조에다가 치읓 받침이 있는 단어가 이 어원이고요. 이 단어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또 비속어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학설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도록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청소년들이 뭐 너무나 흔하게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잘? 존나게 잘생겼다 라는 의미랍니다. 뭐 의미가 어떻든 간에 근데 이 단어가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원래 비속어였는데 이걸 청소년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원래 의미가 이런 거고 이런 단어는 좀 안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들 중에 상당수는 이게 이 단어 원래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였다라는 것은 모르고 이 표현을 쓰는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어 폭력과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욕을 빼면 허전하다고 할 만큼 청소년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많이 섞어서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언어 폭력이 가장 높은 학교 폭력의 한 유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은 저연령화되고 있고요. 신체 폭력보다는 인터넷상의 폭력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봤듯이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가 있다는 건 가해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걸 텐데요. 초등학생의 폭력 발생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더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고요. 학교 폭력의 직접 피해자 외에도 목격자, 가족, 교사, 친구 등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학교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 폭력의 결과 피해 학생이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학교 부적응 상태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교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피해 학생의 그리고 가해 학생의 징후를 살펴볼 텐데요. 학교 사회복지사라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징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를 먼저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에 대한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돌거나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거나 유독 더 심하게 또는 체육 시간이나 점심 시간 야외 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서 따로 행동하는 학생이 있다거나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거나 구겨져 있거나 물론 좀 많이 또 안색이 좋지 않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거나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거나 이게 약취의 의미입니다. 시키는 대로 뭐 사와 그러면 사오고 이게 바로 약취의 의미입니다. 항상 완력 겨루기에 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친구들 사이에 심부름을 많이 하고 혼자서 하는 행동이 두드러지고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할 때마다 뭔가 그것도 이제 비하에 해당하는 별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변 학생들에게 험담을 들어도 참고 있다거나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지거나 또 청소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동일한 학생이 계속하고 있다거나 특정 학생을 향해서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낌새가 있거나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을 한 학생이 있거나 결석을 하지 않더라도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하고 혼자 빠지는 상황일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수심이 있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 또는 상담실 또는 양호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하거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교섭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해 학생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거나, 또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면서 수업 분위기를 독점하려고 한다거나,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 이름을 대면서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야, 네가 대답해봐. 담임 선생님은 A라는 학생이 물어봤는데 A 학생이 B한테, 야, B, 네가 대답해. 이런 상황이거나,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내거나, 이 도전이 정말로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학생들에게, 지금 옆에 친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 야, 너네들 잘 봐봐. 내가 지금 선생님하고 맞짱 뜨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거나 힘이 세거나, 또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 많거나,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강하거나, 또 작은 칼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거나, 자, 자존감, 이거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행이나 그 범죄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심리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타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이 타협을 못하고 그냥 욱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결국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으로 연결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고요. 또 등하교 시에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거나,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거나, 이런 것이 이제 가해 학생의 징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면 무조건 가해 학생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물론 대단히 위험합니다. 징후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을 잘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의 의미이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가해 학생임이 틀림이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이나 팔에, 여러분 혹시 학교, 중고등학교 때 붕대 감고 다니는 친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뭐 가해 학생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처럼, 특히 이제 교복을 입게 되면 똑같이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창의적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이 그래서 똑같은 교복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특이한 걸 하기 위해서, 저는 붕대 감고 있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만, 자, 하여간 반드시 이거 가해 학생과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유의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보통 학폭위, 이 세 글자로, 이거 워낙 기니까 학폭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학폭위가 이제 2019년도에 개정이 됐고, 법이,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생겼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12조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부분에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개별 학교에 있다가 교육지원청으로 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해서 다음 각 호에 상을 심어야 하는데,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폭력과 관련됐을 때 학교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방향은 일단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 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가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안이 심각해지면, 그리고 사안이 심각해지면 그 경찰과 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이전에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제목인데요.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학폭위가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여러 명칭부터 바뀌었는데요. 학폭위란 단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였는데 이것이 지금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명칭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그 변경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일 때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로 가면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로 감소시켰고요. 대신에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권자를 과거의 학폭위는 학교장이었는데요. 이것을 한 단계 상급기관으로 올려서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그 처분권자를 한 단계 이제 올린 건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학교가 처리하기에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 가해 학생의 부모,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갈등이 잘 조정되지도 않고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건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부모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이 오히려 갈등 조정에 피해 학생의 부모, 가해 학생의 부모의 갈등의 조정이 대개의 경우에 학생들은 화해했는데도 부모들이 화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걸 학교 차원에서 하나의 학교 차원에서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학부모의 수는 줄이고 전문가 더 포함시키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그 처분권자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구는 근데 이 학폭위 말고도 그 앞뒤로 아주 유사한 명칭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아마 굉장히 혼동이 되실 겁니다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명칭이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국무총리 산하의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모인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아니고요. 지자체 시도회. 자, 여기서의 시는 일반 시가 아니라 도에 준하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하고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도, 시군구, 시가 두 번 보통 들어가죠. 시도, 도하고 같이 한번 묶을 때가 있고요. 시군구, 군이나 구와 시를 또 같이 묶어서 거론할 때가 있는데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고요.
시군구 할 때 시는 일반 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딱 두 가지만이 아니라 더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체 지역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구에 설치가 됩니다.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구이고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해서 학교의 장이 구성하는 학교 내에 있는 기구인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일단 법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 안에 학교사회복지사도 당연히 포함돼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학폭위가 심의기구라면 이 전담기구가 실제 실무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폭력사건을 접수한다거나 또 조사한다거나 그러니까 결정 권한은 없지만 실무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거에는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 조처, 가해자 징계 처분 결정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재반 조치를 담당해 왔었다고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과거에 학교 단위의 학폭위가 이걸 담당했었는데 말하자면 실제 성인들의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경찰, 검찰, 법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 기능이 교육지원청,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만 근데 아직은 이제 이 제도 시행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 교통 정리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자리가 잡힐 것 같고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한 차원은 그런 경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폭위에서 심의 건수가 2016년도에는 2만 3천여 건에서 2017년도에는 3만 900여 건으로 이제 증가를 32%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확장되면서 사건을 학교 폭력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더 그 빈도가 늘어난다고 집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복습해 볼 만한 내용을 두 가지만 이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재자 역할입니다. 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타협하도록 돕는 중재자는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인데 피해자 학부모 또는 가족, 가해자, 가해 학생 그리고 또 가해 학생의 이제 부모나 가족 또 학교 당국, 담임 선생님, 관련된 교사들 이들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것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데 이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립적 역할도 하긴 하는데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옹호자의 역할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중재자의 목표가 양측 모두와의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추구하는 것이라면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선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약자일 때 지금 클라이언트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회 구조가 있다면 중립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뭐 아주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경우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관계에서 가해 학생 측이 학부모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그렇다면 이미 권력 관계가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 회장을
역할을 맡고 있는 학부모 편을 들고 있어요. 학교 당국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가해 학생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피해 학생의 편을,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일 수 있겠습니다. 중재자, 옹호자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옹호자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교육체계는 경직적인 편이고 학생과 가족의 욕구에 덜 민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학교 중심적일 수 있겠고 학교 행정 중심적일 수 있겠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혹은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피해 학생이 약자로서의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옹호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옹호의 목적은 학생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고 학생과 가족을 위한 지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자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폭력이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학교 폭력의 결과가 피해 학생의 자살로 연결돼 자살은 자살뿐만이 아니라 자살 시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살을 생각을 하더라도 모두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옮겼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성공하지 않아요. 시도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일어나지는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특정한 한 사건 때문이 아니고 대개 학교 폭력이라면 반복적으로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생각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 하나의 원인, 사건만으로도 자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사회복지사와 주변 친구들, 부모는 민감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사실 뭐 정말 행복할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메시지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보통 주변에서 이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뭐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간접적인 신호를 대개는 보냅니다.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사회통념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자살 위험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환기이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타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했을 때 인간의 감정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면접의 기법들이 다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의, 즉 학생들의 자살 시도 경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오해를, 사회통념이 갖고 있는 오해를 살펴보면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은 자살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살하는 청소년은 죽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거나 사실은 정말로 죽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이지 죽으려는 의지가 그 자체가 확고한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살한 청소년들은 모두 우울증이 있다거나 청소년 자살은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거나 유전이 된다거나 이것은 다 오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이라는 제목이고요. 연구 논문 학술지가 보호관찰이라는 교정복지의 연구지였습니다. 생태체계적 관점과 학교폭력 생태체계적 관점은 학교폭력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개별적 요인들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개별적 요인들의 상호관계 및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겠는데,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는데 학교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 학교 모델, 자, 우리가 앞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지역사회 학교 모델과 학교 연계 통합 서비스 모델이 유용하다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다양한 기관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사례관리법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겠고요. 학교 폭력 관련된 전담 부서나 전담 기구의 인력으로 비전문가나 상담 중심의 인력보다는 서비스 의뢰, 조정, 중재, 옹호 등의 역할을 경험한 학교 사회복지사가 더 유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문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 모형 적용에서의 학교 사회복지사의 시행 연구라는 제목인데, 자, 여기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정복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 사법체계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바뀌어야 될 지향점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또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사법체계가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역할이 끝나고 이후에는 국가와 가해자가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현대 사법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복적 사법은 학교 사회복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복지 전반, 성인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한 대 때렸으니까 가해자가 똑같이 한 대 때려도 되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쌍방폭행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국가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게 경찰이 되겠죠. 국가 권력 중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가해자에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신고하면 그다음부터는 국가와 가해자가 이제 법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뭔가를 진행해 나가죠. 변호사와 검사, 판사 이런 시스템들이 굴러가면서 이제 국가와 가해자 간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피해자는 신고하고 나면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국가의 처벌을 교도소 6개월, 어떤 여러 가지, 또는 학교 청소년이라면 징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어떤 심리가 되냐면 죄값을 치렀다라는 떳떳한 심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6개월 동안 교도소 갔다 오라고 해서 난 갔다 왔어. 난 이제 죄 없어. 깨끗하게 이젠 할 만큼 한 거야. 난 이제 떳떳해. 근데 사실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인 겁니다. 국가와 가해자 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과정 중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거나 또 피해자를 고려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려면 이 형사소송이라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형사법적인 틀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하고 나면 아무 역할도 없어요. 그 다음엔 국가와 가해자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학교 현장이라면, 사실 일반 범죄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서로 한 번도 안 보는 게 신고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보는 게, 만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라면
가해 청소년이 피해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학교가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뭐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 처벌이 끝나면 다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지금 뭐 전혀 안 볼 게 아니라 그 반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울리면서 뭔가 공부도 하고 뭐 이제 활동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자, 이게 학교가 나서서 국가 대신 처벌 위주로만 진행을 해서 이게 원만한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귀결되느냐에 물음표가 있는 것이 이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의 문제 제기 출발점입니다. 자, 좀 더 보면 전통적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역할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와 가해자의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국가가 가해자를 다루는 방법은 응보적 사법 정의에 입각해서 형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보복으로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돈을 많이 훔쳤으면 더 센 처벌, 돈을 적게 훔쳤으면 좀 약한 처벌. 이제 문제가 된 행동의 크기에 따라서 죄를 많이 묻기도 하고 좀 적게 묻기도 하는 응보적,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과연 교정 효과, 가해자가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을 안 하도록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점이 있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피해자는 신고하고 나서 아무것도 피해 회복도 안 되고 있고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도 안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거 뭔가 기존 사법 체계에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그게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 폭력에는 더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문의 진행 과정을 볼 텐데요. 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을 좀 더 알아보면 회복적 사법은 또는 회복적 정의, 동의어입니다. 범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가해자와의 갈등 해소 및 손해의 원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회복적 사법이라고 정의가 이제 명칭이 붙여져 있는데, 이 회복, 뭘 회복하는 거냐 하면 일단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주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거냐? 이것이 지역사회라면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피해자, 가해자가 학교라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사건 상황을 이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적 사법은 1974년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작은 도시인 엘마이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마을에 여러 집을 파손하고 절도를 한 10대 용의자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의 교정위원을 맡고 있었던 마크 얀치와 또 데이브 월스라는 마크 얀치와 동료 데이브 월스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서 용의자들 20대 청소년 2명을 데려온 피해자들을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원래는 피해자는 역할이 없습니다. 기존 우리의 현대적인 사법 체계에는 일단 신고하면 그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엔 국가가 얼마 처벌할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는 건데, 가해자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게 하는, 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를 보이는 그런 건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로선 선례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한 달 시한을 조건으로 건의안을 받아들였고요.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이크와 데이블과 함께 2명만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피해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함께 대화 시도했고, 소년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고통을 들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묻기에 이르렀고요.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지금 여러 집에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를 했고요. 이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 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서 참여한 것만으로도 용서를 해주었고, 원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국가와 가해자 간의 문제인데, 피해자한테 찾아와서 직접적인 사과를 한다거나, 또 피해 보상을 약속을 한다거나, 그것도 청소년은 다시금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국가의 처벌을 받고 뭐 교도소 6개월 갔다 오고 소년 6개월 갔다 오고 나는 죄값은 치렀고 그 다음엔 뭐 난 신경 안 쓰고 난 살 거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 건데요. 휴대전화 가위를 털다가 잡힌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사례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물론 인식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가게를 뭐 예를 들자면 유리창을 깨고 뭐 이렇게 휴대폰들을 뭐 수백 개 이렇게 싹쓸이 해갔을 텐데 경찰에 걸리고 나선 피해자의 피해는 사실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고려하겠지만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날 일도 없고 그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그 가게가 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피해는 가해자는 고려할 바가 아니고 재판정에 서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뿐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알지 못하고 절도로 인해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수도 있고 한 가정이 파탄났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현행 사법 절차에서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생각을 듣기가 쉽지 않고 또 현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국가가 처벌하니까 재판관이 6개월 소년원 이러니까 뭐 강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갔다 오긴 할 텐데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말로 알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이 교정 효과, 재범 방지 이렇게 달라지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 학교 토대의 회복적 정의는 피학생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진실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뒤에 공동체에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이고요. 학교 토대의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정과 노력은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겠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건 연구 논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학기 후반부에 이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프로그램을 사례로 학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